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본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헌정사 최초로 벌어진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여부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린 한 주였습니다. 저희 연합뉴스 TV도 관련 내용들을 발빠르게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재판관 한 분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왔고 7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했으며 지방교육 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월 27일을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가 지혜를 모아 회의를 실전처럼 해본다고 했어요. Таким чином, Служба безпеки слідує і документує відповідні докази, подала беззаперечні докази участі КНДР. Рішуче. Я думаю, Путін боїться. Якщо Кім Чен Ін взагалі пам'ятає про цих своїх.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 최미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되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논쟁을 넘어 한국 민주주의와 헌법 체계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사건의 전개와 그 의미를 연합뉴스 TV의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었습니다. 연합뉴스 TV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으며 윤 대통령을 정부 과천청사로 이송했습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선포와 정치인 체포조 의혹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조사 후 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구금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TV 보도에 따르면 체포 즉시 진행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진술과 영상 녹화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는 이재승 차장이 맡았으며 이후 이대환 부장검사가 진행했습니다. 공수처는 200쪽 이상의 질문지를 준비해 비상계엄 모의와 실행 과정 등 내란 수괴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부정선거 의혹과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부정선거 증거가 충분하며 이를 은폐한 선관위와 대법원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은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정당한 권한 행사였으며 이를 내란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연합뉴스 TV의 리포트는 윤 대통령 체포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을 명확히 전달하며 사건의 중대성과 논란을 효과적으로 조명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전개와 공수처의 수사 계획에만 초점을 맞춘 보도로 시청자가 사건의 구조적 맥락이나 근본적인 문제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 점은 아쉽습니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 정당성과 윤 대통령의 방어 논리 간의 법적, 정치적 균형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것은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나아가 사건이 가져올 장기적인 정치적 영향이나 헌정 체계에 미칠 여파에 대한 논의가 부족해 이번 사건이 단순한 체포를 넘어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충분히 인식하기 어려웠습니다. 사건이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과정과 전망을 함께 조명한다면 사건의 맥락과 사회적 변화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새해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의료계는 정부가 명확한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면 협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의협을 중심으로 단일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와 의료계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질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연합뉴스 TV의 관련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의료계는 2025학년도 신입생 교육 계획을 요구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김태구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의 수련 특례 방침을 임시 방편이라고 일축하며 구체적인 의학교육 마스터 플랜을 촉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을 시사하며 증원뿐만 아니라 감원의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정원 감원이 현실화될 경우 고3 수험생의 역차별 논란 등 추가 갈등이 예상됩니다. 김태구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은 정부의 전공의 수련 특례 방침을 비판하며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2025년 의대 교육이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사태 해결과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명확한 계획을 내놓아야 의료계가 의대 정원 문제 등 대화를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계는 의협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안을 정부에 제시할 계획입니다. 두 기사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의료계의 요구사항과 정부의 방침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태구 대한의사협회장의 발언을 통해 의료계의 입장을 강조하고 협의체 구성 계획을 언급하며 향후 협상 전략을 조명한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의대 정원 재검토 이유와 정책적 배경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며 전공의 수련 특례 방침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상황을 넘어 다양한 관점을 균형 있게 담아낸 보도가 이루어진다면 시청자들에게 더 큰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북한군 2명이 러시아 전장에서 생포되면서 북한의 파병과 관련된 국제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파병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또 다른 국제적 긴장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반도 문제를 넘어 국제 안보와 외교 관계의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북한의 파병이 앞으로 남북 관계와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연합뉴스 TV의 보도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은 우크라이나 정보당국과 협력하여 러시아 쿠르스크 전장에서 북한군 2명이 생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생포된 북한군은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북한군 중 1명은 조사에서 작년 11월 러시아로 이동해 군사훈련을 받은 뒤 전장으로 배치되었으며 처음에는 훈련을 위해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에 도착한 후에야 파병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전투 중 다수의 병력이 손실된 상황에서 낙오되어 며칠 동안 굶주린 상태로 생포되었습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서 포로로 잡힌 북한 군인들이 귀순을 원할 경우 우크라이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헌법상 북한 군인들이 우리 국민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귀순 요청이 있을 시 관련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북한군 병사들이 귀순 의사를 표명한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외교부는 관계 당국이 우크라이나와 북한군 포로 관련 정보를 소통 중이지만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군의 파병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외신에서는 이번 사건을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문제로 확대 해석하여 북한군의 전쟁 참여가 국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비해 연합뉴스 TV를 비롯한 국내 언론에서는 사건의 정치적 맥락을 더욱 부각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제적 함의와 외교적 파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외교부의 귀순 가능성에 대한 언급 보도는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조명하여 향후 대응을 중심으로 한 관점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건의 국제적 의미와 인권 문제를 추가로 조명하고 외신 보도와 국내 정치적 맥락을 비교하여 보완한다면 더욱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안공항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공항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국 공항의 활주로와 터미널, 항공사의 안전 체계를 합동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올해 안으로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연합뉴스 TV의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3일 연합뉴스 TV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항공기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15개의 공항의 활주로, 터미널 등 주요 시설과 11개 국적 항공사의 안전체계를 이달 말까지 합동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주 동일 기종 보유 항공사와 항행 안전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마쳤으며 점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전국 공항 활주로 인근 항행 안전시설을 점검한 결과 7개 공항에서 9개 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토부는 광주공항, 여수공항, 포항 경주공항에서 무안공항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 형태의 구조물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해공항과 사천공항에서는 콘크리트 기초 일부가 땅 위로 돌출돼 있었고 제주공항에는 단단한 H형 철골 구조물이 확인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달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완료를 목표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TV의 보도는 여객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전국 15개 공항의 합동 점검 소식을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공항 안전 점검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이슈로 두 기사 모두 해당 문제를 신속히 보도하여 공공의 관심을 반영한 점이 돋보입니다. 다만 점검 이후 개선된 안전 시스템 도입 여부 등의 구체적인 예상 변화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콘크리트 둔덕 확인 보도에서 정부의 개선 방안이 방위각 시설 개선으로만 언급되어 구체성이 떨어졌습니다. 개선 작업의 기술적 내용이나 실행 계획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분석을 추가하여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방안을 입체적으로 다룬다면 더욱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국대학교 김영빈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영빈 학생은 지난주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에 방송되는 연합뉴스 TV 스페셜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에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에 대해 다뤘는데요. 학자금 대출을 시작으로 생활비, 주거비 마련까지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청년들은 원금에 순식간에 불어나는 이자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가장 빛나야 할 시기의 청춘이 빚으로 멍들고 빚으로 무너지는 냉혹한 현실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빚으로 멍들고 빚으로 무너지는 냉혹한 방송은 현실을 청년들의 보여줍니다. SNS 속 세상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인당 몇만 원에서 값비싼 몇십만 원까지 오마카세를 하는 즐기고 수강생 호텔에서 부산 휴식하는 부산 호캉스, 부의 상징 명품으로 도배되어 있는 SNS 속 청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부의 상징인 명품으로 이러한 가득 자기과시 채워진 소비 문화, SNS 플렉스가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시욕을 뜻하는 씀씀이가 일명 대단해진 플렉스 이들을 문화가 바라보는 청년 시선은 사이에 어떨까요?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울산에 사는 박선자 씨와 정경순 씨는 그들의 소비 문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새 아들은 차부터 좋은 거 사요. 돈을 모으면 집보다는 좋은 차를 사고 저축을 하기보다 바로 써버리는 모습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개장하기도 전에 명품 매장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바로 오픈런으로 이는 명품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이 명품을 접하는 연령대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명품을 처음 접하는 시기는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20대 직장인, 다음으로 갓 성인이 된 대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숙명여대 최철 교수는 젊은 세대가 과시 소비를 하는 심리적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단국대 임명호 교수는 청년들이 양극화되어 있으며 대부분은 과시 소비를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올해 28살, 최동석 씨는 불을 늘리기 위해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10억 정도 저렴하니까 딱 동석 씨는 성인이 되면서부터 자산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공부했고 주식, 코인, 부동산 등에 투자했습니다. 돈에 관심이 많던 동석 씨는 고등학생 때부터 쇼핑몰 사업을 하기 시작했고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모은 돈으로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은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는 이에게는 걱정도 됩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2020년에는 현금 자산 1억 기준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3채나 장만했다고 합니다. 안 잡혔거든요. 이렇게 동석 씨처럼 부동산뿐만 아니라 각종 투자 시장에 20, 30대 참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려가 되는 것은 대출을 받아서까지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투자 목적이 아니라 절박한 빚을 가진 청년들도 많습니다. 씨의 채무액은 대략 12억 저마다의 문제로 빚을 지고 있는 청년들의 상황이 사회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가 된 20대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7월 말 기준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20대는 6만 5천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신용유의자는 대출 만기가 3개월이 지났거나 연체가 6개월이 지난 경우도 이 기간을 넘기면 신용정보원에 등록됩니다. 신용유의자로 등록되면 카드 사용이 정지되고 대출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빚나야 할 청춘들이 왜 빚으로 멍들고 있는 것일까요? 서울에서 개인 헬스장을 운영 중인 황정현 씨. 올해 31살인 정현 씨는 홀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8년째 트레이너로 꾸준하게 수입을 올리면서도 결혼과 주거 마련에 대해 엄두를 못 내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갚아야 할 빚 때문입니다. 학자금 대출을 3천만 원 받았던 정현 씨는 모은 돈을 대출금 상환 대신 사업장에 투자했습니다. 그는 남은 대출금 상환을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집을 구하는 대신 최소한의 살림살이만을 장만해 사무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대출을 받은 2030 세대 청년 10명 중 7명은 주거비 때문에 대출을 받는다고 합니다. 직장인은 청년의 경우 은행권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청년들은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까지 손을 뻗기도 합니다. 급한 돈이 필요해 대출을 받았다가 갚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손쉽게 비대면으로 대출이 나오는 인터넷 은행에서 비상금을 빌렸던 20대와 30대들의 연체가 많아졌습니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인터넷 은행들의 비상금 대출 연체 금액은 모두 315억 원 정도입니다. 비상금 대출이란 갑자기 현금이 부족할 때 돈을 빌릴 수 있는 대출입니다. 이 중에 20대와 30대의 연체 금액이 전체 절반을 넘었습니다.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이자에 또 이자가 붙으면서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금융 이용으로 다중채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3곳 이상의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중 30대 이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030 청년들 중 돈이 필요해서 빚을 내는 청년들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돈을 버는 것을 포기하는 청년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 대비해 감소하고 있습니다. 구직을 하지 않고 쉬었다는 청년들은 44만을 넘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세상에서 그들은 왜 구직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연봉 8천만 원을 기준으로 11년 6개월 일만 하면서 살아야 집 한 채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거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결혼, 취업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청년들은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있는 청춘들이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취업 준비에 열심인 청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경기도 오산에 사는 박진실 씨는 취업 준비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크고 진입 장벽이 높다고 말합니다. 취업 진입 장벽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컸습니다. 임 교수는 청년들은 의외로 대인관계에 대해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크기 때문에 정부나 사회의 실질적 지원의 필수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자우림의 25, 21라는 노래와 함께 청년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는 영상과 함께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25
네,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영민 학생은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을 보면서 내용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좀 했다면서요? 네. 저는 동석 씨가 확신이 있는 사람한테는 불안한 게 없죠.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하지 않을까요? 라고 한 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던 저의 모습이 떠올라서인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겪고 있는 고민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는 동석 씨의 모습이 부럽고 미래가 불안해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정현 씨의 모습을 보며 용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빛나는 하루를 살아가시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예, 확신 있는 사람에게는 불안이 없다는 말 꼭 기억해야겠네요.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김영빈 학생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5일 온 국민의 관심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했습니다. 내란 수괴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공수처에 체포된 것인데요.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졌던 지난 15일까지 전국은 그야말로 숨가쁘게 흘러갔지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정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서 지난 3일로 가보겠습니다. 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했습니다만 5시간 만에 실패를 했죠. 이때 레거시 미디어도 그렇고 뉴미디어 갈 거 없이 집행 과정을 실시간 중계 또 속보로 전했었는데 하지만 영장 집행 실패를 놓고서는 언론사마다 다소 엇갈린 평가를 내놨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지난 3일 체포영장 1차 집행 시도가 있었으나 실패했습니다. 3일 새벽 6시 14분이었죠.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과천 정부청사에서 출발을 했고 각 언론에서는 실시간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보도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 시도는 피의자인 윤 대통령 측의 강렬한 저항으로 5시간 반 만에 무산됐었죠. 예. 대다수의 언론이 이에 대해 한 목소리로 거침없이 비판을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법치 외치던 윤 대통령 대한민국 법이 우습나라고 하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피의자 조사를 받지 않는 태도에 대해 지적하며 이를 주둔하는 여당도 질타를 했습니다. 예. 동아일보는 국민과 세계가 지켜본 5시간 반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나라는 사설에서 악화 일로의 위기를 평화롭게 수습하는 길은 윤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한겨레는 윤석열 체포 불발 제2의 내란이다라는 사설에서 윤석열 단죄에 국가의 미래가 달렸다고 했습니다. 경향신문은 법 위에 윤석열과 체포 막은 경호처 이게 내란이다라는 사설에서 민심의 총합일 윤석열의 체포 구속을 조속히 완수해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대체로 보수 언론, 진보 언론 가릴 것 없이 이 사태에 대해서 비판 논조를 이어갔고요. 그랬군요. 진보 언론이 보다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윤 체포 극한 대치 분열 세계로 생중계, 국가 신인도 또 타격이라는 사설에서 미국 CNN과 영국 BBC 등 세계 주요 매체는 이날 윤 대통령 체포 대치 상황을 실시간 중계했다면서 이러다 국가 신용 등급마저 강등되면 정말 큰일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KBS 역시 시간 순서에 따른 체포영장 집행 상황을 보도했었습니다. 비판 논조가 약하거나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언론에 따라 보도의 온도차가 있었는데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우리 헌정 질서를 지키는 가치를 바탕에 두고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공수처가 1차 집행에 실패한 후에 연장을 신청해서 지난 7일이었습니다.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았죠. 집행 실패 후 거센 비난에 직면했었기 때문에 영장 재집행 시기와 방법에 대해 많은 언론들이 주목했었는데 관련 내용 정리를 해볼까요? 네, 언제 영장을 집행할 것이다라는 예측 보도가 정말 많았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요.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의 협의를 지속하며 경찰력, 장비, 동원 규모 등 영장 집행 계획 구체화에 힘을 쏟은 것으로 전해졌죠. 공수처는 체포에 정하고 있던 이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신병 확보나 조사 출석 일정이 집행 시점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는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었으면서 내부적으로는 경호처 지휘부 상황 등에 따른 다양한 가능성과 전략을 포함해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설 연휴 전까지로 알려졌던 이 체포영장 유효 기간을 고려해서 장기전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집행 시점 결정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출석 여부와는 별개로 경찰과 함께 한남동 관제에 진입한 뒤 내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계획에 집중했습니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 내에서 대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호관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한 법리 검토까지 마쳤습니다. 예. 관저에서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후에 과천 정부청사 공수처 영상조사실까지 데려와 조사를 하고 서울구치소에 구금하는 등의 동선 점검도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수도권 경찰청 광역수사단 총경급 지휘관들을 소집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었죠. 예. 1000여 명의 체포조를 동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집행 계획과 장비 등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지난 14일 오전 공수처, 경찰, 대통령 경호처가 3자 회동을 열었었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련 협의에 나섰었지만 뚜렷한 결론 없이 회동이 마무리되기도 했습니다. 이어 지난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자,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대통령 측 또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좀 이어지면서 서로 뭐 내란 수계다, 헌정질서 파괴범이다 서로 주장을 펴고 있는데 네. 이렇게 서로의 일방적인 주장을 전할 때 언론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부분 주의해야 할까요? 네, 언론이 정말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국회 앞마당에 헬기가 내려앉고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에 침입했던 것을 생중계로 다 봤습니다. 반헌법적 비상계엄이며 친위 쿠데타입니다. 여기에 옳고 그름을 따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영의 논리도 아닙니다. 명백한 내란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양비론을 펼치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양쪽 입장을 다 전달하는 것이 언론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볼 필요가 없는 내란죄입니다. 실제로 지난 6일 전국 언론 노동조합 등 8개 언론 현업 단체가 12.3 윤석열 내란 사태를 두고 지지 옹호하는 보도를 이어가는 일부 언론에 대해서 각성을 주문을 했었죠. 언론 자유는 내란범의 흉기가 아니라 국민과 민주주의의 도구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내란 세력의 주장을 검증이나 반론 게재 없이 받아쓰게 하는 것, 이번 사태를 정치적 대결 혹은 정쟁의 형태로 다루는 것,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로 상황을 타개해 보려는 내란 세력의 발언을 비판 없이 싣거나 동조하는 것 등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내란죄에 해당하는 이들의 말을 비판적 의식 없이 음성으로 자막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언론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보도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우리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가치에 부합하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해서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경호처의 대응을 놓고 내부 지시나 분위기에 대해서 여러 의혹과 증언들이 보도되기도 했는데 네. 관련 내용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참으로 부끄러운 내용의 뉴스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한겨레 등 여러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김건희 여사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관저에서 키우는 이 대통령 반려견 옷을 구입하게 하고 장기 자랑을 시키는 등 업무와는 무관한 일을 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죠. 또한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MBC 보도에 따르면 불법 지시를 거부하겠다는 움직임으로 지휘부에 반발한 간부 한 명은 불법적인 지시를 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30일씩 휴가를 내게 하겠다고 공개 발언한 사실도 확인이 됐는데요. 이 외에도 경호처 가족의 애절한 편지 내용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예. MBN의 보도에 따르면 경호처 중간 간부들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입장을 밝히는 첫 집단 행동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뉴스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경호처에서는 결코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는 반박이 있었죠. 이러한 보도들이 주를 잇는다는 건 경호처 내부에 혼선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들쑥날쑥의 보도들이 이어져서 혼란이 가중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은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씁쓸한 현실을 목도했는데요. 네. 탄핵 찬성 측과 반대 측의 극렬한 대립이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더욱더 거세지는 건 아닐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언론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내전 또 유혈 사태, 이념 대립 등을 언급을 했는데요. 참으로 나라가 혼돈스럽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합니다. 국민적 불안감도 매우 높은 상태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태는 진영의 논리가 아닙니다. 명백한 내란죄에 진영을 따져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란죄를 법한 측의 말을 그대로 보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헌법적 상황에 대한 종식을 위해 언론이 현명한 잣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진정한 보도의 가치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네, 언론이 기억할 내용까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정은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옴부즈맨 제작팀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